자, 이제 이어서 저당권 효력,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442페이지를 보시면 360조가 나와 있죠.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걸 지연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있죠? 이걸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자,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 일단 피담보 채권의 뜻은 담보를 입은 채권이다라는 뜻이죠. 이 피자가 입다는 뜻이거든요. 입다. 아니, 채권이 뭐를 입었다는 거죠? 담보를 입었다는 거죠. 이 피담보 채권 속에 포함되는 게 총 지금 5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원본, 원금이죠. 이자, 특약을 어겼을 때 내는 위약금, 지연배상금, 마지막으로 실행비용까지. 이렇게 5가지를 담보하게 됩니다. 자, 근데 후술되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도과하고 몇 년분에 한해서만 1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후술되는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말 그대로고요. 자, 좀 볼만한 거는 양괄호 4번에 나오고 있는 지연배상금입니다. 첫째 줄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자, 괄호 안에 보시면요. 이 제한을 둔 이유는 이행기일이 도래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실행을 하지 않아서 지연이자 확대로 인해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년분에 한해서만 지연배상금을 받아가라 라는 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갑이 소유한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일 때,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아야 할 원금이 있겠죠. 원금. 자, 원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원금 1억이 있고 지연배상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100만 원씩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럼 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지연배상금을 계속 쌓고 있더라는 거죠. 무려 3년치를. 네. 그러면 한 달 100만 원씩 3년치가 쌓이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죠? 단위로 계산했을 때 3,600이죠. 자, 그러면 지연배상금 3년치를 쌓아놨을 때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경락대금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그럼 1억 5천 중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건 원금 1억은 물론 받아갈 수 있겠죠. 요거. 근데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3년분 우선 변제, 1년분 우선 변제. 1년분에 대해서만, 즉 1200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3년치 전부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제한을 걸어놓은 건 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당권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몇 년치가 쌓여 있더라도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년분 제한은 왜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요. 후순위에 다른 권리자, 저당권자가 있을 때.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도 받을 돈이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얼마치만 가져가시라고? 1년치만 가져가시라고요. 후순위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후순위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지연이자 1년 제한은 채무자가 후순위 권리자나 제3자가 존재할 때의 제한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적반하장으로. 갑이 적반하장으로. 야, 지연이자가 3년치나 쌓여 있지만 나는 1년치에 해당되는 1,200만 갚고 끝낼래. 나 이것만 변제하고 끝낼래. 저당권자한테 소멸 청구하겠다.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갑이 변제할 때는 3,600 다 갚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제한받는 건 후순위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매랑 관련된 거는 직접 시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됩니다. 자, 바로 446페이지로. 자, 이제 446페이지로 와보시면 이제 오늘 수업의 메인 이벤트,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만나볼 법정지상권은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게 된 건데 지금은 뭐 때문에 달라진 거죠? 경매로 달라진 거죠. 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해준 걸로 봐버리겠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고 건물주도 갑이었습니다. 언제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느냐? 그것은 바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갑, 건물주가 갑,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요. 근데 갑이 변제를 못하니까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경매로 인해서 이 토지가 경락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지게 된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준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건물주 갑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건물주 갑이 법정 지상권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야, 건물 철거해라. 철거 청구 한다 못한다 이거? 못하죠. 갑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단 남의 땅을 쓰는 거니까 뭐는 줘야 되죠? 그렇죠. 지료 줘야죠. 지료. 지료는 주셔야죠. 자, 그리고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즉, 갑이 지상권자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되죠.
결국 법정지상권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를 물어봐요. 뭔가 사례가 주어지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립하는 건지 성립 안 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의 판단 기준은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 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 같아야 돼요. 동일 소유자. 이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만 잘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면은 사례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판단해 보세요. 토지가 갑소유였다. 건물도 갑소유였다. 토지 건물이 둘 다 갑거였다. 자, 그런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근데 갑이 변제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 병이 건물주가 됐어요. 병한테 건물 팔아가지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땅을 정의 경락받게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자, 이 사례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돼? 왜 되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그쵸?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주가 병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토지가 누구 거였고 갑 거였고 건물도 누구 거? 갑 거였다.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죠. 그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얘가 취득해요. 건물주께서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이 철거됐다. 건물이 너무 작아서 갑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 건물을 새로 더 크게 이렇게 신축했던 거예요. 그럼 이 건물도 갑 거죠. 새로 신축된 건물도. 그리고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됐고 토지에 경매가 들어갔고 토지를 경락받으셨다는 거죠. 예. 자,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죠, 그죠? 성립해야 안 해요?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가 누구 거였고
토지 갑건. 그때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이 하양 색깔 건물. 하양 색깔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어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맞는 거죠. 물론 지금 이 파랑 색깔 건물은 설정 당시 건물은 아니죠. 근데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께서 경락으로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항상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입니다. 자, 사례 항식 보죠. 자, 447페이지로요. 인정 근거 첫째 줄 민법은 토지 건물을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따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존재합니다. 이때 어느 하나만 경매로 처분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철거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인정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도 확인하세요. 강행규정입니다. 366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성립요건.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때 건물은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물이 있으면 돼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죠. 기억 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듯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 자체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토지를 경락받을 때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우리 저 갑 건물주께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취득을 못했으니까 토지를 경락받은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야, 철거해라. 예, 철거 청구하면 갑은 대항할 수 있다.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 취득을 못하셨기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니은을 봅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저당권자로부터 건물 신축에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맥락은 똑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잖아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366조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판례에서 말하는 건 저당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저 건물 좀 지어도 될까요? 건물 지으세요. 그럼 저 건물 지을게요. 건물 지을게. 승낙 받아서 신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됐고 경매가 들어갔고 경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이 갑한테 철거하라고 하니까 야 철거해라. 철거해. 라고 하니까 갑이 주장했던 게 야 잠깐만 이 건물은 저당권자님께서 승낙하신 건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갑은 주장하셨겠지만 아니 저당권자가 승낙했으면 어쩔 거고 안 했으면 어쩌갈 겁니까? 성립하고 말고는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그러니까 저당권이 어쨌든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때 나대지 상태였잖아. 설정 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거죠. 이러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나 니은이나 결국 같은 내용인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자, 핵심 판례 보시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지상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다, 없었다는 거다. 예? 지금 짓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때 그 당시에 건축 중이었다고요. 이렇게 짓고 있었다고. 예, 건축 중. 그럼 이거는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애매하죠. 건축 중이어서 애매하잖아요. 자, 판례는 뭐라고 했냐?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돼 있었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건물로 충분히 볼만한 정도로까지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경락인이 매각대금 다 낼 때까지는 최소한의 기둥, 주벽, 지붕이 다 이루어져서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면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건축 중인 것도 인정을 해준 판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건물 철거 후 신축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단독 저당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자, 근데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그 후에 개축하거나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됐고 재건축,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존재했던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재건축, 신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성립한다는 거죠. 성립해요. 근데 문제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신건물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이나 범위 이런 것들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어요. 신건물이 무슨 색깔이죠? 파랑 색깔이죠. 신건물이요. 신건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할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을? 구건물. 이 하얀 색깔 건물. 이 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지게 되는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여기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법정지상권 인정돼 안 돼? 여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신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이라고요. 범위가. 그러니까 판례가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고는 했는데 건물은 지금 요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지상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됩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그럼 건물 옆에 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병하고 협의해야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비판해요. 학자들이 이 판례를 비판합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범위를 인정하되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정지상권 인정에 대한 그 실익이 없다는 거죠. 비판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재건축, 신축 때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존속기간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서 끝내야 돼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동그라미 5번.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중간에 건물주 바뀌어도 법정지상권 인정이 됩니까? 이거 지우고 없네요. 설정 당시 동일인이면은 법정지상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판례 바로 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저당권 실행,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이 맞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해 주었던 판례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을 확인하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면 되고요. 자, 그리고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에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하면 후에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거죠. 위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자, 판례 한 개 더 보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미등기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했던 사건입니다. 미등기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했다. 함께 매수했어요. 함께. 자,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가 갑거였어요. 그리고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도 갑거.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던 거죠.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미등기 건물이어도 신축한 건물은 신축한 자의 소유죠. 그럼 이 건물에 소유주 있다 없다? 소유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건물을 을이 매수했고 토지도 을이 매수했다. 자, 이렇게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을이 받으셨어요. 근데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여서 을이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토지에 저당권을 을이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을이 결국 등기를 받으셨네요. 자, 그러고 있다가 저당권이 이후에 실행됐다. 경매가 되고 토지를 경락 받으셨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어떻습니까? 성립 안 해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죠? 을이었죠. 토지 소유자 을이었어요. 건물주는요? 건물주는 갑이었어요. 맞아요. 설정 당시에는 을이 아직 등기를 못 받았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을, 그리고 건물주가 갑이었기 때문에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달랐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가 소유자가 을이었지만 건물은 누구 거였다는 거? 갑 거였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됐고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립 요건으로 내려가세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될 것. 그러니까 소유자가 분리되는 그 원인 자체가 뭐여야 된다는 거죠? 경매여야 된다는 거죠. 경매. 예, 경매로 분리돼. 경매.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고 밑에 단락에서처럼 강제 경매, 매매 이런 걸로 달라졌다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이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법정지상권의 내용.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때는 둘째 줄에 나오듯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완납한 경우입니다. 자, 이까지가 법정지상권이었고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오른쪽에 일괄 경매권입니다. 자, 356조를 보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된 후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일괄 경매권은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그때 그 당시, 자, 토지가 갑 거고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였다는 거죠. 설정 당시 나대지. 이러면 역시 죽었다 깨어나도 366조는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네, 요렇게 건물을 신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하면 이 토지가 경락됐을 때 경락인이 건물주 갑한테 철거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부셔지니까 이러면은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는 거니까 애초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토지만 경매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경매라 그래요?
일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병이 경락을 받을 때 토지만 경락 받는 게 아니라 건물도 다 경락 받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 안 부셔지잖아요. 이런 제도예요. 일괄 경매권. 그러면 갑은 억울하지 않나요? 갑은 토지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도 다 경매되잖아요. 그럼 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되면 경락인이 철거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철거 당하잖아요. 철거 당하느니 다 경매 들어가서 남은 경락 대금이라도 갑이 회수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좋고 경락인도 좋고 경락이 잘 돼서 저당권자도 좋고 다 좋은 제도예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일괄 경매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당권자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열받게 하면 토지만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갑이 열받게 하면. 네. 권리입니다. 권리. 자, 그리고 이 경우 을의 저당은 건물 저당이다, 토지 저당이다. 토지 저당이죠. 그럼 이 저당이 토지 저당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토지 매각 대금, 토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받는 거 가능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토지 저당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다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이 365조 후술되는 문장에서 나오는 거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배경.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였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나대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실행을 해버리면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고 이로 인해 담보가치 하락이 생겨서 경매 대금이 저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 청구를 허용한다면 건물하고 토지가 동일한 낙찰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고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출제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판단의 기준이죠. 일괄 경매 신청을 하려면요. 경매를 신청하는 그때 그 당시 경매를 신청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 여야 돼요. 네. 아까 366조는 법정지상권에서는 언제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죠.
아까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괄경매권에서는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시점이 달라요. 자, 내려갑니다. 일괄경매 요건입니다. 첫 번째, 설정 당시에 일단 나대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양괄호 2번,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언제 동일인 소유? 경매 신청 당시. 경매 신청 당시 동일인 소유입니다. 자, 그럼 판단해 보세요. 토지가 갑거였고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안 됩니다. 이때 저당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지금 경매를 신청할 그때 그 당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이미 바뀐 상황이었다. 갑이 병한테 건물을 팔아버린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한다, 못한다? 이 못하는 거죠, 이거는. 달라졌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 경우는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토지가 갑거였고요. 갑소유 토지의 나대지 상태 저당권 설정.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지상권자가 들어왔어요. 용의권 설정받은 지상권자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그 지상권자가 여기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지상권자 거죠. 이런 상태라면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해 못해? 못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건물주가 병에서 갑으로 바뀌었다면, 갑이 이 건물을 매수했다면은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당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 신청해 못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신청 당시 동일 소유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 같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거든요. 일괄 경매 신청해 못해? 못하죠. 지금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 그죠?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건물 지었다는 거죠.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넘깁니다.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자, 핵심 판례 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후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죠. 아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고요. 그럼 일괄 경매 신청해 못해? 못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즉 지상권자가 그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런 경우라도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 칠판에서의 갑을 말하는 거죠. 그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다는 거죠. 이후에 그 건물을 매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효력. 자,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때, 자, 그때 첫째 줄 봅니다. 저당권 우선 변제 효력은 토지에는 미치겠지만 건물에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토지만 경매됐다.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렸다면은, 자, 이때는 셋째 줄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토지만 낙찰받은 매수자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철거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까지 법정지상권하고 일괄 경매권 두 가지를 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은 그때는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돼요. 건물이 있었다면요. 자, 근데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나대지 상태였다면 그때는 366조는 따질 필요도 없고 뭐를 따져보냐면은 3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 경매권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그러니까 366조하고 365조가 동시에 성립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조문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자, 그리고 더 들어가서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이걸로 판단한다. 근데 일괄 경매 신청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경매 신청 당시. 동일 소유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의 맥은 같아요. 맥은. 목적은 같죠. 건물이 철거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철거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건데 이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제 저당권 파트 마지막 내용을 좀 보죠. 자, 452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신 분들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도해가 나와 있습니다. 도해가 나와 있어요. 갑이 집 소유자입니다. 최초. 갑이 최초 집 소유자인데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파셨네요.
갑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 갑의 집은 저당물이 된 거예요. 저당물. 자, 이 집을, 이 저당물을 을이란 사람이 매수했죠.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신 거죠. 자, 꼭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저당물에 대해서 뒷순위에 전세권자로 들어왔다. 이 뒷순위에 지상권자로 들어왔다. 이런 분들을 다 싸잡아 묶어서,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는 현재 1순위 저당권자보다 지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담보 잡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경매 신청해버리면은 낙찰돼 버리기 때문에 소유권 소멸, 후순위 전세권, 지상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비해서 순위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지위가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이 제3취득자들에게는 권리를 일정하게 3가지 인정을 해주는데 그 권리 3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리, 왼쪽 페이지 밑에 보세요. 363조. 저당물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매인 될 수 있다. 자,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변제권. 자, 그리고 367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한 경우는 20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권리 3가지. 첫 번째 권리,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리는 변제권.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자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채무자 상대의 구상권 행사. 자, 세 번째,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은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이 3가지 권리 정리하십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으세요. 저당권 설정된 후, 첫 번째 매수인, 두 번째 지상권자, 세 번째 전세권자. 이분들이 제3취득자예요. 한 분 추가하세요. 임차인. 한 분 추가하세요. 임차인이요. 임차인. 양괄호 2번이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가 상실되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고자 권리 인정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 권리가 밑에 양괄호 1번의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양괄호 2번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변제권.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족하고 지연이자는 몇 년치가 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년치만 변제하고 저당권자 몰아낼 수 있어요. 자, 뒤로 넘기세요. 우선 상환 청구권.
양괄호 3번에서 나오는 게 바로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 네, 밑에 내용은 뭐 굳이 볼 만한 내용은 없네요. 없어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만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제3취득자가 아니고 물상 보증인이나 저당권 설정자가 비용을 지출했다. 우선 상환 못 받습니다. 물상 보증인 설정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특수 저당 같은 경우는 다음 순환 과정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계약법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2월 끝나가잖아요. 예. 그 3월 달에 그 보강이 잡혀 있습니다. 3월 달에. 예. 그 1, 2, 3, 4월 동안에 이제 8주라 가지고 특별법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요 두 타임을 늘린 거예요. 24일하고 요 31대를 늘려서 요 때도 이제 정규 수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차를 늘려 가지고 4월 달 막바지에는 아니다. 2월 달 끝나고 나서 3월 초에 특별법을 정리하고 3, 4월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때도 책 들어오시면 돼요. 시간 똑같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계약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